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지역구 후보자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김태호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지역 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신당 지도부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선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오늘은 2월 임시국회 최우선과제와 함께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4.15 총선 지형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번째 공약은 문화강국 실현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배출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에 향후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을 온라인 동영상 제작 분야 등으로까지 넓히고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한류 확장을 위해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형 K-팝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K-팝 국제 콘서트를 매년 2번씩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실업보험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금요일부터 주말을 이용해 여행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 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1등 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서울 영등포을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관 등 100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천 예비 후보자들의 심사를 마치고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양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공관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는데 양산 출마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확답 대신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 의지를 접고 경남 양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을 수 있다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거창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관위가 부산 경남 선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김 전 지사에게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요청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공관위는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면서 논의 기간을 며칠간 더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 후보들의 면접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첫날 면접엔 나경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참여했습니다. 대통합 신당에 참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공천 신청 창구를 한국당 공관위로 일원화 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국당 소속이 아닌 총선 출마자들은 내일부터 18일 오전까지 공천을 신청합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면접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과 추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호남 기반의 3당 합당 논의가 통합선언 하루 만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통합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신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입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건 없는 통합을 선언하며 속도를 냈던 3당 합당 추진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통합추진기구 2차 회의도 연기됐는데 신당 지도부 구성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과 대한신당은 손학규 대표 등 기존 지도부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를 꾸려 3당이 합의 추대한 사람에게 대표직을 맡기거나 각 당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공동 대표 체제를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3당 통합과 자신의 거취는 관계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이합집산이 아닌 세대교체 통합을 이뤄야 하며 자신이 통합당의 대표로 이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대표 등 거취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자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2차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3당이 통합 시한으로 정한 17일까지는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23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수민 의원은 총선 일정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 중앙당 창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준위는 오는 16일부터 경기,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공약으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전환해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이소희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공천 심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나흘째죠, 김희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는 서울과 PK 지역, 강원, 제주 등 39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 10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청와대 전직 참모진들이 대거 서울 지역에 출마하면서 현역 의원과의 대결을 펼치는 곳이 많은데요. 동작구 갑에는 김병기 의원과 김성진 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송파구병에는 남인순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소통정책관이 각각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눈길을 끄는 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이 나란히 면접장에 나왔는데요. 예.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 중구, 송 전 부시장은 울산 남구에 각각 출사표를 던져서 직접적인 공천 직접 같은 지역은 아니군요. 네, 예. 직접적인 공천 경쟁을 벌이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복잡하죠. 예. 임 전 최고위원은 송 전 부시장을 마주쳤지만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송 전 부시장은 개인적인 감정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면접 심사 내일 마무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현역과 원외 단수 공천 지역을 끝으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역 의원 단수 공천 지역이 64곳이나 되면서 예.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요. 김희연 기자도 많이 지적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서구와 북구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경남 창원 성산 등 미신청 지역 4곳과 단수공천 지역 100곳 등
모두 104곳에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 많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인적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 지역에 영입 인재 투입 방안이 나왔었죠. 예. 근데 그냥 투입하면 하위 20% 명단이 간접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니까 단수 공천 지역 전체로 추가 공모를 받아서 명단 공개를 숨기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점도 있군요. 예. 네, 그런데 총선에 나갈 후보라면 이미 다 공천 신청을 했을 텐데 과연 영입 인재 외에 추가로 공천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면 하위 20% 명단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쯤에 민주당 경선 지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희영 기자. 네. 이를 앞두고 좀 네거티브를 벌인다던가 후보들 간의 과열 양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후보자들이 이 경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네. 있는데요. 오늘 공천 면접 심사 첫 지역구가 서울 영등포 을이었습니다. 예. 현역인 신경민 의원과 지금 우리 15대 국회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인 신경민 의원과 15, 16대 국회에서 이 지역에 당선됐던 김민석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신 의원은 면접에서 김 전 의원의 흠결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또 지역 적폐와 철새들이 좀비로 태어나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정조준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군요. 네. 예.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조직적인 네거티브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스럽다며 신 전 의원을 향해 어떤 형식에 상관없이 경쟁력 우위를 가릴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곧 있을 경선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단속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 사건에 대해서 예. 오늘 최고위에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당원 조회를 많이 한 후보자는 17명이고 그중에 4명에서 5명이 지나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명은 경선 과정에서 징계 경력자로 분류돼 경선에서 15%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 100명 이상 과다 조회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비상징계를 내리고 아하. 다만 경선 참여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바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선거 전 자제령도 내렸는데요. 예. 윤호중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에게 당원 당규 위반 등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 대응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 소속 지방의원이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줄서기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네거티브 선거가 당내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 비방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공천 배제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한국당 상황도 좀 보죠. 이소혜 기자,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종로구 선거관리원 방문했던데 이제 어깨띠 메고 선거운동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황 대표가 오늘 직접 이 선관위를 찾아서 서류를 접수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9일가량 늦은 거긴 하지만 네. 이제는 이 전 총리처럼 이 선거운동 복장 또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선거사무소 자리는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무소는 정해지지 않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택, 잠원동 자택은 벌써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용인에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또 조만간 이 종로로 이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선관위 행보에 앞서서 이 황 대표가 종로에 있는 개신교계와의 스킨십을 이어나가는데요. 예. 기독교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황 대표는 교회 장로로도 알려졌는데 오늘은 한국교회 이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는 곳인데 그곳은 따로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마치 또 이제 불교의 중심인 조계종이 있는 곳이어서 이것하고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과제가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그 부력 파음도 잘 맞춰가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어제 새 그 인물들 영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국당도 이제 거의 막바지죠. 오늘 네. 의사 출신 검사인 송한섭 씨를 영입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송 전 검사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경험이 있어서 이 검사 시절에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요. 네. 20년 동안 식물인간 행세를 하던 이 범죄자를 잡아내서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료와 법을 동시에 경험한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싶다 이렇게 입당 소감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도 비판했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내 편과 내 패거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영입인재 30%가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한국당도 법조계 인사들이 여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영입인사 20명 가운데 6명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김성원 대변인은 여당이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오히려 사법 장악의 주역이 되고 있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했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당도 이 19명의 영입 인사 가운데 7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3분의 1가량이기도 하고 민주당보다 또 1명 더 많기도 한 건데요. 한국당 공관위가 이 법조인 공천 과정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양당 모두 이 법조인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 정당들 또 면접 심사 또 인재 영입과 더불어서 정책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당 이번 주 들어서 공약 3개를 내놓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보육 공약과 또 과학기술 관련 그리고 경제 활성화 공약 이렇게 3가지를 내놨습니다.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휴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부모들이 긴급 유급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이 보육 공약의 골자입니다. 한국당은 또 일명 이 국민 호갱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의 이 불법, 편법 마케팅 경쟁을 차단해서 공정한 통신 시장을 만들고 또 통신비 소득 공제까지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경제 활성화 공약이 나왔는데요. 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좀 기업 친화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안에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도 담겼습니다. 주택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도 낮추겠다는 전략인데요. 들어보시죠.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상향, 1가구의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당이 전반적으로 이 정부 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시장 중심의 자율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에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희현, 이소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1대 총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문 의장은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심사와 국회 윤리 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내수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숙박과 관광, 음식업 등 국내 소비 전반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수 위축이 시작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커집니다. 지금이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주당도 비상한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검찰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 추한 칼부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것이다.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 대학살을 넘어 이젠 검찰 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비방, 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방통위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비방, 허위사실 공표 게시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총선부터는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교실의 정치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다 보니 학교 내 선거 운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교 정치화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정치에 대한 토론이 학생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누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안 봤어요. 선생님 그 정당이 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실망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나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치 교육이거든요. 또 국회에서 교내 정치 활동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교실에서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관련해 동아리 이름으로 지지 선언을 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초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선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성년 후견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유진박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은 한 복지재단을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지만 후견인 선임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후견 개시를 신청한 유진박의 이모 A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자 신청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도입된 지 8년째가 됐지만 성년 후견 제도는 이처럼 허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먼저 유진박의 사례처럼 피후견인의 권익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후견 개시 취하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신청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재산을 빼돌린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후견 개시 신청이 취하가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인식 부족도 비판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적법한 후견 사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필요한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전문가 후견인들의 애로사항이 이제 묶여 있는 그런 법무부 등에서 이러한 그 통합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금융기관에게 이제 전송 배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지역사회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성년 후견 제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제도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각 부서의 개별적 사업 진행으로 업무 효율이 낮았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후견인 양성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아카데미 4관왕의 쾌거를 이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스터 패러디부터 봉준호 감독과 관련한 공약까지 여의도 정치권은 그야말로 기생충 마케팅이 열풍에 불고 있습니다. 황금빛 오스카상 트로피로 변신한 인물, 바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데요. 임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아서 자신도 봉 감독처럼 4관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기생충을 활용한 정치권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경미 의원은 어제 기생충 삼행시로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당은 당의 텃밭 중 하나인 대구를 중심으로 봉준호 마케팅에 불을 붙였는데요.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어제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강조하는 등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구의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영화박물관 건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생충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생충을 활용한 정치권의 마케팅 전략,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자신에게 온 비판 문자를 공개하면서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며 대화 악플 비판 문자 대처법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 의원은 오늘 새벽 4시 20분에 모르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깼는데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며 한 시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금 의원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과 다른 소신을 내비친 것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금 의원은 유권자의 목소리는 다 겸손하게 들어야 할 소중한 말씀이지만 격한 소리가 오고 가면 진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다며 악플이나 비판 문자에 대처하는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를 했는데요. 나의 경우에는 가끔씩 매우 정중하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본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어조가 부드러워지고 서로 대화가 가능해진다며 짐작이지만 그런 답변을 받으면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있고 밤에는 잠도 자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 의원은 글 마무리에 정치인끼리의 공방도 마찬가지다라며 막말이나 거친 언사를 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충고를 덧붙였는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든 아니든 맹목적인 비판,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민중당과 국민당 사이에 느닷없는 색깔 경쟁이 붙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당은 당의 상징색으로 오렌지색을 선정했는데요. 원내 정당인 민중당이 이와 비슷한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주황색은 원내 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선포했다며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중당은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대화로 설득해보려 했고 안철수 대표에게 관련한 문제로 면담을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라고 돼 있다. 이걸 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안 위원장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국민당은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송영진 홍보실장은 우린 주황색이 아닌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은 새 희망을 뜻하는 것이라며 정열이나 희망 같은 단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당만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색깔도 지적 소유권 제한이 안 된다. 국민당 색은 민중당과 색과 명도, 채도 등이 다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당은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이 다르다. 국민당은 주황색이 아닌 주홍색에 가까운 오렌지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주황색과 주홍색 그리고 오렌지색 이 색깔들의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뉴스 앤 이슈입니다.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길이 열렸는데요. 2월 국회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또 6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쟁점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앤 이슈와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2월 임시국회 시작이 되는데요. 뭐 신종 코로나 관련 검역법도 있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객정도 있고 그런데 오늘 문희상 의장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민생법안 처리 주목해달라고 하고 일하는 국회 강조하면서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국회 한 번 더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이번에 꼭 처리했으면 하는 과제 뭐로 보십니까? 저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민생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특위 구성하는 문제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고 검역법이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이 두 네. 가지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감염병들이 더 창궐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오래된 이 법을 좀 고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제가 볼 때 이번 국회는 사실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다들 표밭에가 있고 지역구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심도 깊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그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런 법안들과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이 주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쟁점이 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처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는데 최근에 타다 관련해서 이제 또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 기간과 같이 맞물려 있는 20대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무엇으로 보는지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70여 개 민생 법안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감염법, 검역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리돼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법,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법 그리고 중요한 게 경찰청 그 개정안이에요. 네.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현안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잘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경찰법 관련도 순조롭게 될 거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된 법안들이 그 부수적으로 꼭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은 보겠지만 이번에 처리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준봉 교수님의 의견에 제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이제 임시국회가 아니라 아마 5월 말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릴 거다. 전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뭐 혹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끝까지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까지. 그건 정말 정 수장 소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한 그런 법안들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만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처리될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경찰청법 반드시 바꿔야죠, 사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에게 일정 부분 좀 권한이 쏠리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선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총선이 2달여 앞으로 임박한 만큼 전체 선거구에 큰 변화도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외부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내면은 국회 행안위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각 당 안을 마련을 하고 본회의에 처리하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전에는 국회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선관위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획정위원회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위 조사관 분하고 통화를 해서 좀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지금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각 당에 지금 어떻게 논의하겠다는지 통보받은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선관 획정위원회에서 오는 안을 보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저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양당 모두 다가 원내대표들은 사실은 획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분거하는 것도 최소한 한 곳 정도로 하자는 식의 어느 정도 합의가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쪽이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고 어느 지역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쨌든 3월 5일 전까지는 가능한 한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선거를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출마를 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본인의 지역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도 최소화시키느냐 좀 많이 나오는 것들도 3개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많이 변동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초과해가지고 분구가 되는 지역은 3군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세종, 춘천, 순천 이곳이고요. 하한선이 미달돼가지고 이제 합구가 돼야 될 곳은 4곳입니다. 군포, 안산, 상록, 단원, 그다음에 서울, 강남 네. 이렇게 7개 지역을 좀 손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 김제 부안을 하자. 그래야 13만 9,470명을 해야 되기 해서 농어촌, 산촌 이 지역의 지역구를 좀 살리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얘기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연천 예를 들어서 14만 541명 여기를 기준선으로 삼자. 그래서 농어촌 지역도 법과 규정대로 한선이 미달되면 이번엔 그냥 그대로 통폐합을 하자라는 게 한국당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원제 지역을 대표하는 양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어촌 지역이 사람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역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로 따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영향을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집중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사실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은 자기 당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 쪽에 또 군포나 이쪽 강원도 쪽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선거구 획정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자당의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선 관련 얘기 좀 직접적으로 좀 해보죠. 민주당 공관위가 최종적으로 오래 끌었던 정봉주 전 의원 부적격 판정 내렸는데 당일날 바로 한다고 했다 하루 놓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애매하게 끝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끝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선당 후사를 하실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컨대 MB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본인이
뭐 어쨌든 구속이 돼서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뭐 어찌 됐든 최종심까지는 안 갔지만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서 일단 무죄를 받은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한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정봉주 전 의원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정군 씨 사건 이후에 이제 미투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 어쨌든 본인은 뭐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총선 전체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총선 전체 판도에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을 경우에 민주당 전체에 부를 수 있는 후폭풍,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제 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본인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얘기했지만 뭐 다음번에 또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이걸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총선 판도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본인이 잘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여지가 좀 남겨진 것 같은데요.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장 소장? 다른 행보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무소속 출마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데 보여지고요. 뭐 끝난 게 아니다. 뭐 다른 선택과 옵션이 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나의 명예를 좀 그래도 좀 지켜달라라고 당에 요구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뭐 본인 얘기로는 되게 억울하고 뭐 많이 순환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 논란 때문에 그때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또 그만 후보직을 또 호텔 안 갔냐 했잖아요. 안 갔냐 네, 했던 그렇죠. 얘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추행 논란보다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탈당도 하고 다시 입당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의 결정을 따라주는 그러한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여야 정당들에서 좀 지리하게 끌었던 세 사람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김의겸, 황교안 대표, 정봉주 전 의원 했었는데 마지막 한 분까지 최종 이제 결론이 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읍참마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총선이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에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그 총선 전체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김의겸 대변인도 저는 그렇다고 본인은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나.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당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김의겸 후보를 공천했으면 아니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당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를 공천했으면 아니 미투와 거짓말을 옹호하는 당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총선에서의 좋은 공격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무척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철 소장은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죠. 네.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 수도권 험지 얘기가 계속 나왔던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라는 얘기인데요. 장 소장한테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강 PK 내부에서 이동하는 걸로 정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태호 지사나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엔 그래도 고향에서 출마하고 싶다고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계속 압력과 회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는 양산을에 출마해서 김두관 전 지사와 한판 붙는 것으로 결정해 갈 것 같고요. 창원 성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김태호 이제 창원 성사는요. 그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당이 졌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졌었어요. 거기서 정의당 후보 단일화가 됐었죠. 당시. 그래서 현재 후보를 갖고 여론조사를 당해서 해보니까 좀 이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지사를 넣어야 된다라고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김태호 지사가 김해 가불도 한국당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김해에서 한번 김경수,
현 도지사를 꺾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성사는 현재 후보를 그대로 좀 두고 김해에 가서 좀 교두보를 마련해라. 그런 식으로 좀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곧 결정 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부에서도 그런 변동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김해 이런 데가? 저는 그렇게 아니면 장 소장의 주문인가요? 저는 이제 추측과 저의 주문인데요. 예. 일단은 어느 지역에 이제 배치할 것인가는 좀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출마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도권 험지가 나왔다가 이른바 경남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정도면 적절한 절충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한 절충이었다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절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요, 그 공관이, 자유한국당 공관이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나오길 지금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 나와서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 예. 동대문,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벨트를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후보로서의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걸 이제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서 다른 어떤 선택 카드를 또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양산을 출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그것도 안 돼. 죽어도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거부를 하면 지금 그 김태호 지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정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완전히 접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양산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선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 그렇게 봅니다. 김태우 지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수그러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그러 들었다. 네. 저요 이 고향에 출마하려고 많은 지지자들한테 제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밀어내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예를 갖춰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황교안 대표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예비 후보가 돼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종로 빅매치 관전 포인트 어느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렇게 가는 거죠, 구도 자체를. 그런데 반대로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인물론으로 갑니다. 미래 리더 이런 이제 인물론으로 가는 거. 이 구도 중에 뭐가 먹힐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와 인물 대 인물 대결에서는 밀린다고 판단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이 전체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종로 시민들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걸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는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1대1 구도로 가면서 인물론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구도가 어느 구도가 종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종로 민심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총리가 황 대표를 2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54.7%, 황교안 전 총리가 34%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맞대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요. 구도와 명분을 이기는 선거가 없어요. 이번에 선거의 구도는 1대1 구도로 딱 규정이 됐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 이낙연 그 지역은요. 뭘 걸겠습니까? 네? 뭘 걸겠어요? 저 노래할까요? 그리고 1대1 구도가 딱 맞고요. 그다음 명분도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집권한 지 3년 차의 선거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주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시장도 의원도 다 민주당 사람 뽑아줬는데 총로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라는 그러한 민주당을 향한 좀 원망 섞인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좀 이번 한 번에는 좀 견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이번에 선거의 화두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신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전망까지 했는데 진봉 교수 전망을 해서 저도 전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건 선거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사실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의 이제 추세가 물론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접점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따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게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정말 당선
총선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장 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권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거고 네.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뽑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물, 정책, 정당 여러 가지 다 보겠죠.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정권 심판 하나만 보고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할 거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 이슈 치열하네요. 뭐 장 소장이 또 한마디 더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교수님의 뭐 논리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 종로 선거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실수를 덜 하나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황교안 대표 뭐 5.18을 또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막 잘못하고 서민 흉내를 내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지역, 호남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러봤고 황교안 대표는 본인 선거를 처음 치러봐요. 네. 선거 과정 중에 많은 실수가 나올 겁니다. 네. 실수를 덜 하는 분이 이길 수 있다. 전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그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한 새 정당 행보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합의해가지고 진행이 잘 될 것 같더니 지금 뭐 손학규 대표의 행보가 쟁점이 돼가지고 네. 혹시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게 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호남 3당 같은 경우에 합당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도부 구성하는데 이선우 해라 지금 현 지도부는 이거는 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정동영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하니까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못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꼬이고 있는 건데 네. 약간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누군가 희생을 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네. 희생도 안 하고 본인은 기득권을 계속 지키면서 통합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통합이 하는데 어렵다고 봐요. 세 당이 만나는 건데 결국은 네. 그 세 당의 이해관계가 다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손학규 대표의 이런 태도가 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결국 될 거라고 보는데 아하. 이분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조롭지 않은 게 문제지만은 되긴 될 거다라는 얘기네요. 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3당 합당하는 것은 너무나 그 정당 사상 당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당이 합쳐지는 게 과연 정당의 어떤 가치, 국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언론에서 봤던 것처럼 국고보조금 더 받기 위해서 호남 지역 우리가 맹주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서 또한 교섭단체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당리당략적인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당리당략을 벗어난 정당들이 있던가요? 그래도 가치는 내세우잖아요.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겠다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 만약에 무더기로 추가 탈당이 이뤄질 경우에 손학규 1인 정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네. 많다고 보여집니다.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당대표직에 연연을 하면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어떤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당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박주선 의원도 나 질렸다. 이제 더 이상 손학규 대표는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셀프 제명 등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도 좀 탈당시키고 지역구 의원들도 탈당해서 손학규 대표를 뺀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신당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약간 장 소장의 전진봉 교수께 예. 그 세 당이 통합 안 된다고 안타까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뭐 통합하는데 명분도 없는 그냥 뭐 이거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뭐 그런 지적인데 뭐 이 세 당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저는 잘 거기서는 코멘트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당이 지금 물론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합한다고 저도 봐요. 이게 뭐 특별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정치적 무슨 정강 정책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게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호남 출신들 지역구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따로따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건 분명히 보이고, 다만 손학규 대표가 만약 계속 이렇게 버티면 나머지 분들하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당을 안 하고서 따로따로 경쟁을 했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를 패싱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새처 모여서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합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내 배지를 못 단다, 아니면 내 배지를 위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든다,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강 정책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 배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합집산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국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은퇴를 선택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추가해야겠네요. 네. 아까 우리 키워드에서 아까 일찍 들어오셔서 보셨지만은 네. 민중당과 국민당의 오렌지, 주황색 색깔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꼭 그렇게 비슷한 색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색깔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예 그냥 정당 만들고 색깔 선택할 때 네. 비슷한 색깔은 좀 배제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이 색을 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저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일부러라도 피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색깔은.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저는 조금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렌지색은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유용한 단어이긴 하긴 합니다만,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정당끼리 또 싸우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각 당이 너무나 많은 색깔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를색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렌지색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별 큰 의미 없는 논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뭐 뉴스앤 이슈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전국에 내린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기온은 한층 더 오를 텐데요. 내일 전국의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은 10도에서 18도 정도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